무령왕릉 발굴 직후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둘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관리국의 한 관계자가 교통사고를 내 인명피해가 발생. 그리고 무령왕릉의 발굴 단장을 맡았던 한 교수는 큰 빚더미를 떠안는 불운이 생겼다고 합니다. 남양 특집 제2탄. 오늘의 키워드는 저주.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0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저주인데 배 작가님 나오셔가지고 혹시 배 작가님 무슨 저주와 관계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배 작가가 언급하면 뜨질 못합니다. 기운이 좋은 뮤지션이 언급 한마디에 아 진짜? 예, 뭐 이렇게 잘 못 나오더라고요. 음악계의 펠레인가요? 그렇죠. 펠레라고 할 수 있는. 제발 방탄을 언급하지 마. 하지 말자. 아무 얘기도 하지 마. 네네네. 나중에 딴소리 얘기해. BTS면은 건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내년 누구 봅니까? 내년에는 BTS는 안 될 것 같습니다. BTS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신만 모르는 저주. 당신이 꼭 피해야 할 저주.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2018 미스터리한 저주가 지금 당신을 찾아갑니다.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12위 공개합니다. 일본 톱 연예인들의 잔혹사. 이건 저주야. S뮤직의 저주라고! 1968년에 설립된 연예기획사 S뮤직. 국내에선 영화 러블레터 속 이츠키가 죽어가면서 불렀다는 노래 푸른 산호초를 부른 가수로도 유명한 전설적인 아이돌 마츠다 세이코를 배출하며 40여 년 동안 일본을 대표하는 굴지의 기획사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소속사에 대체 어떤 저주가 서려 있는 걸까요? 그 시작은 1986년입니다. 1982년 N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 탄생으로 화려하게 연예계에 입문한 오카다 유키코. 이후 국민 여동생이라 불리며 청순한 외모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런데 1986년 4월 그녀는 도쿄 신주쿠에 있는 소속사 건물에서 돌연 투신 자살을 하고 맙니다. 당시 정말 초절정 인기를 얻으며 승승장구하던 그녀였기에 갑작스러운 자살은 일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그녀의 매니저였던 미조구치 노부로조차 소속사 건물 화장실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자 사람들은 S뮤직의 저주가 아니냐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유도 없이 저랬을까요? 대체 연속으로. 사실 S뮤직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 과거 에도 막부 시절 초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의 저택에서 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의식을 치렀던 자리라는 겁니다. 귀신이 드나들던 터에 사무실을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그 저주 때문일까요? 2006년 유명 개그맨 나카지마 타다유키가 백혈병으로 사망. 2009년 8월 청순의 아이콘이었던 가수 겸 배우 사카이 노리코의 마약 스캔들까지. 결국 이런 사태들이 이어지자 은밀히 퇴마사와 풍수지리 전문가를 부르기로 했다는 소문까지 무성했습니다. 그럴만 하죠. 네, 이유가 없으니까. 안 좋은 일이 계속 나니까. 네. 계속 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끊어야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S뮤직의 저주는 피할 수 없는 걸까요? 2009년 7월 돌연 사무실을 이전했는데 사무실을 이전한 뒤에도 2013년 일본의 천재 아역 배우 출신 아다치 유미의 불륜에 이어 2016년엔 일본의 국민 호감 연예인 가수 베키의 불륜 사건 등 S뮤직을 둘러싼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왔구만. 40년 넘게 끊이지 않는 S뮤직의 저주. 일본 톱스타들의 잔혹사. 과연 그 저주의 끝은 무엇일까요? 한국 연예계에도 일명 뭐 11월의 괴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한순탁 기자 뭐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외국에서는 비지스라고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디스코의 세러데이 나이트 뭐 토요일 밤의 열기. 네. 그게 4형제예요, 비지스가 총. 그런데 막내는 진짜 어린 나이에 죽었고요. 그 다음에 셋째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죽었고요. 살아남은 유일한 형제가 제일 나이 많은 큰형이에요. 인터뷰에도 있어요. 엄마가 우리 집안에 무슨 저주가 내린 것 같다고 이 정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서운 얘기네요. 네.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11위 공개하겠습니다. 죽음의 저주가 서린 전화번호. 2005년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의 한 인도 음식점 앞. 귀가 찢어질 듯한 총탄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쓰러졌는데 이 끔찍한 참변을 당한 남자는 부동산 사업가 콘스탄틴 디시린.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은 그 전화번호 때문이 틀림없어 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전화번호는 0888-888-888. 이 번호를 가장 먼저 사용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불가리아의 M통신사의 전 CEO 블라디미르 그라시노프. 그가 이 전화번호를 갖게 된 지 7년 만인 2001년 48살의 젊은 나이에 그만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라시노프가 황망하게 죽은 뒤 이 번호를 사용하게 된 두 번째 주인공은 마피아 두목 콘스탄틴 디미트로프. 그런데 200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던 디미트로프는 그만 암살범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1994년에 처음 이 번호가 나오고 10년 사이에 통신사 CEO부터 마피아 두목, 부동산 사업가까지 이 번호를 배당받은 세 사람이 모두 젊은 나이에 사망했는데요. 아니 그럼 뭐 지금도 이 번호는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아, 누가 걸어봤구나. 해외 블로그. Your call cannot be completed as dialed. Please hang up and 그러니까 정말 저주 때문에 중단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M통신사 측에서는 이 번호의 서비스 중단 이유를 두고요. 저희는 개인 번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겠네. 0888-888-888. 이 번호를 가졌던 세 사람의 황망한 죽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이 전화번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저주가 깃든 걸까요?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은 저주 19 920년 미국 저주의 마을 더들리 타운. 미국 커네티컷주 울창한 숲과 짙은 산 그림자로 둘러싸인 한 마을이 있습니다. 다크 앤 트리 포레스트. 이곳은 아름다운 절경과는 달리 무려 400년간 무시무시한 저주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940년 깊은 밤 자동차로 여행 중이던 한 연인이 잠시 이 마을에서 쉬었다 가기로 했는데요. 자기야, 방금 저거 봤어? 뭐야 저거? 마을 숲속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사로 세상을 떠나고만 커플. 그런데 이들을 시작으로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이 다치거나 심지어는 사망 사고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 마을에서 기현상이 벌어지자 초현상 연구가 에드 워렌이 주민들의 요청으로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마을을 살펴보던 그의 충격적인 한마디. 이 유령들은 더들리 가문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더들리 가문은 뭐예요? 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어떤 집안이에요? 사실 이 마을의 다른 이름은 더들리 타운. 헨리 8세가 통치하던 16세기 영국 왕의 아들이 사망하자 호시탐탐 권력을 누리고 있던 존 더들리 공작은 왕위를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역을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세력들에게 존 더들리는 결국 참수. 하지만 그가 참수된 이후에도 왕궁의 마법사들은 앞으로 네 자손들은 목숨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며 큰 저주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두려웠던 더들리가의 사람들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건데요. 안타깝게도 저주를 피하지 못한 걸까요? 그들이 정착한 마을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774년에 마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아 더들리가의 사촌 일가족이 모두 사망. 그리고 그 이유 모를 저주는 곧 더들리타운 주민들에게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까지는 거의 유령 마을로 있다가 겨우 몇 해 전부터 다시 이주민들이 정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 저주는 멈췄을까요? 2006년 6월에 더들리타운의 체이스 애비뉴에서 촬영된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영상이 있어요? 그 숲인가? 뭐 소리 난다.
우와! 자, 그 뒤에 이 영상은 법의학 심리학연구소에 제출이 됐는데요. 전문가들도 설명할 수가 없는 현상이다라고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더들리타운 근처를 방문한 이들은 저마다 두통을 호소하고 정체 모를 그림자를 발견하는 등 오싹한 경험을 했다는 경험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400년간 이어져 내려온 저주 때문일까요?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은 저주 19 8위 공개합니다. 300년 넘게 이어진 모모의 저주. 안타깝게도 임신입니다. 선생님 안 돼요. 이 아이도 저주에 걸릴 거라고요. 아니, 임신은 축하할 축하할 일인데. 일인데 네, 저도 해놓고 좀 이상한데요?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의 마을 야루마를 뒤덮은 풀리지 않는 저주입니다. 야루말 마을의 주민은요, 잠재적 환자를 포함해 90% 이상, 무려 약 5천 명이 치매라 불리는 알츠하이머병 환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야루말 사람들의 알츠하이머병은 매우 특수한 케이스였는데요. 전염병도 아닌데 온 가족에게 퍼졌고요. 3, 40대 젊은 사람에게도 병세가 시작. 게다가 야루말 마을 사람들의 알츠하이머는 기억력 이상 문제가 무려 3배나 빠르게 진행됩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혹시나 자녀들에게 이 병을 물려줄까 하는 걱정에 아이를 갖지 않거나 유산까지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병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술, 마약, 심지어 자살을 하는 사람까지 속출. 그래서 결국 콜롬비아 정부는 이 비극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팀을 야루말에 파견했습니다. 아니 치매가 90%면 진짜 너무 상식을 뛰어넘는 발병률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다른 마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은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았고 야루말에 약 300년 전 대대로 이 마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주민만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초기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그 인자가 좀 퍼지면서 그렇죠. 그렇게 된 게 아닐까요? 맞죠? 비슷합니다. 1997년 안티오키아 대학의 신경과 전문의인 로페라 박사는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 마을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있는 파이사라는 유전자를 발견. 이 유전자는 과거 이 마을에 존재하던 근친혼 때문에 생긴 돌연변이라는데요. 그래서 수백 년간 이어진 근친혼으로 염색체에 이상이 발생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한편 알츠하이머 저주를 두고요. 풍문에 의하면요. 300년 전 야루말로 시집온 한 여성이 갑자기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욕을 퍼붓거나 하루 종일 음식을 꾸역꾸역 먹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는데요. 그녀가 실성했다고 생각한 주민들은 매몰차게 마을에서 그녀를 내쫓았고요. 결국 얼마 뒤 그녀는 죽은 채로 발견됐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그녀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다는데요. 그녀가 원한을 갖고 마을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렸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무수한 추측과 가설뿐 아직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끔찍한 저주의 고리는 대체 언제쯤 끊을 수 있을까요?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은 저주 19 이번엔 7위 공개하겠습니다. 전 어때? 좀 한테! 저보다 빨리 퇴근하실 줄이야. 호주에 있는 울룰루 카타추타 국립공원. 언젠가부터 이곳에 의문의 소포들이 하나둘씩 도착했는데요. 이 소포의 정체는 돌멩이 하나와 미안하다는 메시지. 돌이랑 아임소리를 왜 보내요? 왜? 울루가 함께 아임소리. 사연이 있습니다. 호주의 정중앙에 위치한 울룰루 카타추타 국립공원에는 단일 암석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울룰루가 있는데요.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 중 한 곳이지만요. 오랫동안 이 지역을 지키는 호주 원주민 아난그족에게만큼은 아주 신성한 장소 그 자체로요. 관광객들에게 울룰루 정상에 오르는 것과 사진 촬영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해왔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은 그들의 당부를 무시하고 인증샷을 마구 남겼고요. 또 방문 기념으로 슬쩍 울룰루에 있는 돌멩이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그럼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러면 안 되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여행 뒤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긴 사람들은 불현듯 이 돌을 가지고 온 뒤로 자꾸 나쁜 일이 생기는 것 같아 라며 불길한 생각에 휩싸였고요. 결국 다시 울룰루 카타추타 국립공원으로 돌과 함께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일종의 뭐 저주 같은 게 있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돌에. 정확히 밝혀진 설도 저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실체가 무척 궁금했던 한 사람이 소포를 보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재했는데요. 이 돌을 가져간 관광객의 무려 25%에게 이혼, 질병, 죽음 등의 불행이 닥쳐왔다고 합니다. 실제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로 실렸는데 그중 한 관광객은 그 돌을 가지고 온 후 제 아내에게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라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는데요. 이게 뭐 울룰루의 저주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만지고 가지고 훼손하는 건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저 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참고로 울룰루는 2019년 10월 26일부터 등반이 금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특종은요. 우리나라의 신성한 왕릉에서 비롯된 미스터리한 저주입니다. 1971년 7월 5일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송산리 고분군 6호분의 배수로 작업을 하던 한 인부의 삽에 뭔가 단단한 물체가 부딪힙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들썩이게 만든 무령왕릉의 등장. 짜잔. 예.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 그렇지. 왕릉이었죠. 저희 가봤습니다. 네. 충청남도 공주에서 백제 25대 무령왕릉이 처음으로 발굴되었습니다. 언론과 발굴 책임자들은 기록 속에서만 존재하던 무령왕릉의 발견에 다들 흥분 상태. 그러다 그만 발굴 작업 중 왕릉에 있던 숟가락과 돌사자 뒤쪽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 결국 더 큰 사고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발굴을 끝내기로 결정했고요. 단 17시간 만에 모든 조사와 유물 수습이 마무리됐습니다. 붓으로 하나하나 털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충 마무리한 거예요. 삽으로 파는 게 아니라 붓으로 팠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무령왕릉 발굴 직후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둘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물을 싣고 공주를 떠나 서울로 향하던 중 차량들이 잠시 휴게소에 들렀는데요. 이때 문화재관리국 국장의 운전기사가 넘어지면서 큰 부상을 입게 된 겁니다. 또 무령왕릉을 발굴한 지 한 달 뒤인 8월에는요. 문화재관리국의 한 관계자가 교통사고를 내 인명피해가 발생. 그리고 무령왕릉의 발굴 단장을 맡았던 한 교수는 큰 빚더미를 떠안는 불운이 생겼다고 합니다. 파라오의 잠을 깨우는 자는 뭐 저주를 받는다 뭐 이런 어떤 투탕카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어쨌든 똑같은 어떤 왕릉이니까. 그렇죠. 무덤이니까. 네. 한국 고고학계에서 최고의 발굴인 동시에 또 최악의 발굴로도 꼽히는 무령왕릉 발굴. 그리고 의문의 연쇄 사고들. 혹시 졸속 발굴로 빚어진 저주는 아니었을까요?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5위 공개해 주세요.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의 게임. 2013년부터 시작된 이 게임으로 러시아 청소년들이 옥상에서 투신 자살, 심지어는 기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기까지 이렇게 청소년들이 죽음의 저주에 갇히게 된 건 바로 이 게임 때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네 가족에게 다 저주를 내릴 거야. 제발 살려주세요. 뭐 이게 뭔 게임이에요? 협박이지 이게. 게임이 뭐 이래요? 너무 살벌한데요? 러시아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게임 흰 긴 수염 고래. 이 게임은 정말 끔찍한 자살 온라인 게임이었습니다. SNS에 있는 가상 게임 그룹에 가입해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간단한 신상을 입력하고요. 이후에 지정된 관리자가 하루에 한 개씩 내주는 과제를 50일 동안 SNS 인증 사진으로 올려 매일 미션을 달성하는 게임입니다. 초기 미션은 관리자가 정한 지정곡 듣기, 새벽 4시에 공포영화 보기처럼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미션 수행 사진을 청소년들은 SNS에 샵 블루 웨일 챌린지 해시태그를 붙여서 업로드만 하면 됐고요. 미션 너무 재밌고 달성하는 재미까지 있어서 더 빠르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단계가 올라갈수록 미션의 강도는 점차 잔혹해져 갔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팔에 칼로 흰 긴 수염 고래 새기. 저걸 해요? 저걸 해? 면도칼로 가족 중에 한 명을 찌르기. 가족을 찌른다고요? 네. 그게 미션이에요? 범죄지. 그런데 이 게임의 더 끔찍한 최후. 이 게임은 당신이 죽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스스로 죽기 힘들다면 우리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바로 게임의 최종 미션은 자살이었습니다. 아이고. 실제로 이 게임이 시작된 5년여간 유럽은 물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중국까지 약 20개국에서 피해자가 잇따랐습니다. 러시아에서만 무려 130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저주 게임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현실과 게임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아니 근데 또 나름 그 공권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러시아 같은 경우 푸틴 대통령 이런 거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이 악마들은 잡혔습니다. 이 게임 관리자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한편 이 게임을 개발한 러시아인 필립 부데이키는요. 자살한 애들은 사회의 쓰레기들이에요. 나는 사회를 청소했을 뿐이라고요. 정말 끝까지 제정신이 아닙니다. 죄 없는 학생들을 노린 끔찍한 저주. 부디 다시는 아이들에게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4위를 공개합니다. 한국에서 단 2시간 거리, 관광이면 관광, 음식이면 음식,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인기 여행지 대만. 그런데 말입니다. 대만 가실 분들은 모두 주목,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글. 대만 여행 중 길거리에서 한 빨간 봉투를 주웠는데 봉투 안에는 대만 지폐 5장과 사람 머리카락이 한 뭉치가 들어있었고 그 중이었던 건 누군가의 사주팔자까지 있었다고. 저건 기분 나쁘네요, 내용이. 더 소름 끼치는 건 자신이 이걸 주울 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뭐야 이게 뭐예요? 이건 바로 대만의 빨간 봉투 괴담. 대만 방송에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괴담인데요. 일부 대만인들이 가진 미신에서 비롯된 괴담이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 요절한 사람이 있을 때 집안에서 영혼 결혼식을 치러주는데 이때 가족들이 고인의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지폐와 함께 넣은 빨간 봉투를 길가에 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 봉투를 주운 누군가가 죽은 이의 영혼 배우자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 지켜보는 사람들이 가족일 수도 있었던 거네요. 죽은 사람들의 가족. 좋으세요? 떨어뜨려 놓고 계속 이제 지켜보는 거. 실제로 2016년 대만 중부에 있는 장화 지역. 이 장화 지역에서 이 빨간 봉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근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절대 죽지 말라는 공지를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만 경찰들조차 빨간 봉투가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회수하는 것을 매우 꺼린다는 우픈 얘기까지 있습니다. 섣부른 호기심이 저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빨간 봉투 조심하시고요. 다음 특종. 홍콩 가신 분들 한 번쯤 가보셨을 쇼핑의 번화가를 안내드립니다. 노란 횡단보도와 트램으로 유명한 코즈웨이 베이. 코즈웨이 베이 지하철역 A 출구로 나와 카날 로드를 따라 5분 정도 걸으면요. 어갱키우라 불리는 고가도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가도로 밑에 있는 노점은요. 1년 내내 사람들로 붐비는데 그 이유는 이 노점에서는 저주를 판매하기 때문에. 저주를 팔아요? 시어머니가 잔소리 좀 그만하게 말 좀 못했으면 전 여친이 평생 결혼 못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과 타깃을 정해서 이 고가도로에 있는 무속인들을 찾아옵니다. 아니 좀 독특한 문화긴 한데 네. 아니 이걸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모든 건요. 보통 연초에 행하는 다시우얀이라는 의식 중에 하나인데 신발로 인형이나 종이를 사정없이 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단지 저주 의식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슴에 쌓인 것도 풀고요. 앞으로 다가올 애군도 잘 막아달라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저주하는 타깃을 종이 인형에 씁니다. 그 무속인이 오상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중얼중얼 읊조립니다. 그리고 나서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낡은 신발로 종이 인형을 팡팡 두드리고 아작을 냈는데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로 태우는 거죠. 저주가 내릴 것 같은 그런 저주가 아니라 약간은 저기 코믹한 민속놀이 같은 느낌인데요? 타성에 젖어서 그냥 또 왔냐 그러면 그냥 때리고 있죠. 자, 이게 연초에 우리도 한 해 점을 보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 묵은 감정을 잘 풀자는 의미 정도지. 그래서 실제로 경치 무렵인 3월 초에 평소보다 사람들이 2~3배 정도 더 몰린다고 합니다. 뭐 저주 내리고 싶은 거 있어요, 오 기자님? 아니 전혀 없죠. 배 기자님은 저는 뭐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눈빛이 좀 저주에 가서 조만간 가보려고요. 오늘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주를 쫓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후보 두 분 헤드라인 우선 공개해 주시죠. 싱가포르판 에나벨 인형, 응암동 어느 주택가 지하실에서 생긴 일.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은 저주 19 1위 후보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싱가포르 북동부에 위치한 고우강. 이곳의 한 나무 밑에 낡은 인형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약간 무섭게 생겼다. 아무도 섣불리 건들지 않는 이 인형은 일명 후광 인형이라 불리며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인형은 홀령이 깃들어서요. 주인이 없을 때면 혼자 집안 곳곳을 돌아다닌답니다. 진짜? 심지어는 잘 다녀왔어? 이렇게 젊은 여성의 목소리까지 냈다고 합니다.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실제 영화 에나벨이랑 비슷한 실사판이네요. 실사죠. 근데 왜 이게 하필이면 저 나무 밑에서 저렇게 딱 발견된 거죠? 이 호우광 인형에 대한 이야기가 전국에 쫙 퍼지자 SNS 짹짹이에서 호우광 인형의 실제 주인이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인형 주인은 이 인형을 갖고 있으면 늘 미스테리한 현상이 일어나자 인형을 버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는 이 인형. 그런데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눈. 이 눈을 가리면 인형이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안대를 씌웠구나. 그리고 안대에 아랍어로 알라의 이름으로 앞이 안 보이게라고 글귀를 쓴 뒤 인형의 저주를 봉쇄한 것입니다. 인형은 SNS에 알려지고 난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대 소년이 인형의 안대를 벗기고 사진을 찍어갔다는 목격담이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 낯선 인형이 있지 않나요? 얼른 안대를 씌우십시오. 저주가 덮치기 전에 말이죠.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기사 들어보시죠. 콘크리트 더미에서 여성 변사체 발견. 시체 나온 응암동 건물. 젊은 세입자 잇따라 사망. 2002년 10월 서울 응암동. 보수공사가 한창이던 한 건물. 그런데 시체다! 한 40대로 보이는 여성의 변사체가 미라 상태로 콘크리트 더미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또 뭐예요, 이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아유. 자, 그런데요, 이 변사체 발견 사건이 알려진 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 저럴 줄 알았어. 뭔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 사건이 일어난 최근까지 이 건물에 살았던 한 세입자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지하 셋방에 들어왔을 당시 잠이 들 때면 어떤 여성이 나타나 이렇게 목을 졸랐고요. 또 방에 있는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를 풀어친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어머. 그렇게 매일매일 공포에 휩싸여 불면증을 겪던 그는 무려 30여 킬로그램이 빠질 정도로 피폐해져 갔고요. 무당을 불러서 굿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해.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 다 저주할 거야. 구슬하던 무당은 한 여성의 혼에 쓰인 듯 저주 섞인 말을 마구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이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잇따라 중병에 걸리거나 자살, 또 의문의 죽음 등을 맞았다고 합니다. 범인이 잡혔나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 대목이죠. 2002년 40대 여자 시체가 발견된 직후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고요. 다행히 범인인 지 씨를 체포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그의 지인인 이모 씨로 밝혀졌는데요. 이 씨에게 1,2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지 씨는 이 씨와 격한 말다툼을 벌였고요.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순간 쇠파이프로 이 씨를 가격했습니다. 이 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고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 씨의 시체를 지하실 계단에 매장을 했던 거죠. 아무래도 그러면 안 되죠. 건물에 나타났던 여인의 훈련, 그리고 사람들을 덮친 저주. 정말 차가운 지하실에 갇힌 원혼의 처절한 복수였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데스크 공포 괴담 전문 크리에이터 디바 제시카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디바 제시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의 기사 전체적인 평가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일단 정보력에 제가 굉장히 놀랐고요. 특히나 범죄 사건과 관련된 저주들이 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좀 흥미롭게 접근을 했다가 나중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1위는 어떤 기사입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1위는요. 응암동에서 어느 주택가 지하실에서 있었던 일. 실제 뉴스에서도 있었고 또 서울에서 있었던 뭔가 익숙해서 이건 분명 있을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훨씬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와닿는 공포. 실제 있었던 일. 자, 저는 프리한 데스크 디바 제시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안녕. 남양 특집 제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16일을 공개합니다. 경찰까지 나선 휠체어 아저씨 괴담.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2017년 6월 한 여성이 지역 인터넷 카페에 우리 아들이 직접 겪은 일이라며 올린 글 하나가 일산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뭔데요? 뭐지? 어느 늦은 밤 작성자의 아들 A군은 집에 가려고 일산 주염역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간절한 목소리. 학생, 저기까지 휠체어 좀 밀어줄 수 있어요? 팔에 힘이 빠져서. A군은 흔쾌히 남자를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남자가 말한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 왜 안 나오지? 저기 미안한데 건물 안까지 더 들어가 줄 수 있어요? A군은 뭔가 꺼림칙했지만 설마 하며 건물 안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습니다. 뭐 누군들 저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A군이 그만 가보려고 하자 음료수를 마시고 가라라는 등 자꾸만 남자가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왔어야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A군은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로 불이 나게 빠져나왔는데 응. 그런데 기다리라는데 어디가? 그리고 조금 뒤에 A군이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 뭔데? 누군가 전화를 하며 화를 내던 남성은 일어서서 전화를 진짜? 통화를 하면서 휠체어를 끌고 갔습니다. 그 뭐 납치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학생을? 자, 일산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일명 휠체어 아저씨 괴담. 결국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휠체어 아저씨 얘기는 사실 무근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일산에 거주한 한 아주머니가 아들의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때 이제 살짝 좀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런데 아주머니는 더럭 겁이 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였습니다. 이게 원래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너무 살이 붙어가지고 괴담이 됐군요. 뭐 그냥 헛소문으로 끝났고 헛소문임이 밝혀졌으니까 뭐 다행이긴 하네요.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13일을 공개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명문대 서울대학교.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대학교들은 대부분 다 있는 이것이 서울대에는 없다는데요. 바로 예비 합격자 번호.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했을 때를 대비해서 불합격자에게 차례로 주어지는 예비 번호. 하지만 서울대에서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데 그 이유를 두고 아주 오래전부터 떠돌던 한 괴담. 풍문에 의하면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아싸! 나 예비 1번이다. 제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서울대에도 예비번호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예비번호 때문에 큰 비극이 있었다는데요. 당시 서울대 의대 입시에서 예비번호 1번을 받은 학생이 자신의 합격을 위해 끔찍한 계획을 세웠으니 바로 살인 청부. 에이. 그런데 다행히도 청부 살인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 사건이 알려져 이후 서울대에선 수험생들에게 예비번호를 알려주지 않게 됐다는데요. 게다가 한 커뮤니티에 서울대 입학처에 확인해보니 사실이라는데요? 라는 인증글까지 올라와 논란에 덩굴을 붙였죠. 뭐 말씀하신 그런 그 괴담이 뭐 좀 신빙성이 있잖아요. 왜냐면 워낙에 입시 위주의 시스템이고 서울대 만능주의고 그런 게 좀 만연했었으니까 당시에는. 뭐 오죽하면 예서가 김주영 선생님을 고용해서 맞아요. 코디네이터를 받겠습니까? 맞아요. 서울대에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드라마가 서울대 청부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글도 있었고요. 그 사건이 다시 화두에 오르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서울대 의대 청부 살인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실검에 하지만 이 괴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요. 대응할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답했고요. 무엇보다 이 괴담의 산통을 깨는 진실이 있었으니 서울대는요. 예비번호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대요. 아니 근데 왜 유독 다른 대학교는 알려준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 학교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모 신문 매체를 통해서 한 서울대 관계자가 답을 해줬는데 예비번호는 미등록자가 발생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지 사전에 공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둘러싼 입시, 성적 괴담, 이 모든 게 어쩌면 수험생들의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만들어진 괴담은 아닐까요? 저게 정답입니다.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10위 공개합니다. 1번 빨간 팝업창 괴담.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갑자기 화면에 딱 뜨는 게 있죠. 바로 팝업창. 그런데 아무리 끄고 또 꺼도 꺼지지 않는 팝업창이 있다면 이런 거는 대부분 가끔쯤 이제 어둠의 경로 19금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를 나오죠. 찾을 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에는 이 팝업창에 얽힌 한 괴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방과 후 친구와 집에 가던 A군은 친구 B군으로부터 묘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절대로 안 꺼지는 팝업창이 있는데 그걸 본 사람은 죽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친구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A군. 집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뜬 정체불명의 팝업창. 새빨간 창에 당신은 좋아합니까? 라는 알 수 없는 내용의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요. 보라? 이거 왜 안 꺼져? 더 이상한 건 아무리 닫기 버튼을 눌러도 팝업창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A군의 눈앞에 펼쳐진 괴기한 현상. 화면 중앙에 가느다란 선이 생기고 글자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는데 당신은 붉은 방을 좋아합니까? 그리고는 팝업창이 저절로 꺼지고 나타나고를 반복하더니 갑자기 새빨간 화면 가득히 의문의 이름들이 나열됐습니다. 너무 무서워 컴퓨터를 끄려고 했지만 꺼지지도 않았는데요. 그때 등 뒤에서 느껴진 인기척. 뭐야, 누구야? 한편 그 다음 날 친구 A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B군이 친구의 집을 찾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친구는 사망한 상태였어요. 친구의 방은 온통 피로 흥건했죠. 게다가 죽은 소년의 컴퓨터가 켜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정체불명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유심히 살펴보던 B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이름들 끝! 가장 마지막에 있던 이름이 바로 죽은 친구 A군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연쇄살인인 거예요, 그러면?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도는 아주 무시무시한 빨간 팝업창 괴담이었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이번에 8위 공개합니다. 일본의 무인역, 히사라기 역의 비밀. 2004년 일본의 한 인터넷 게시판에 퇴근길에 시즈오카현 하마마치역의 전철을 탔다는 그녀. 그런데 20분간 천천히 멈추지 않아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역에서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건가요? 이게 고장 난 건가요? 어딘지 모를 곳을 질주하는 전철. 게다가 주변 승객들은 모두 잠에 빠져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흔들어도 기척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실시간으로 자주 가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도움을 청한 것이었죠. 키사라기 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일단 내리려고요. 네? 시즈오카 노선엔 키사라기라는 역은 없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역.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에는 아무도 없었고 휴대전화 GPS도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려온 방울 소리와 북 소리. 뭐야, 방울 소리야, 갑자기 또 왜 음산하게 왜 방울이랑 북이야? 겁에 질린 하스미는 급하게 역을 빠져나왔고 한참을 걷다 터널이 나왔을 때 한 차량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가는 곳까지 태워주겠다고 해서 우선 탔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점점 무서워진다. 그런데 점점 깊숙한 산속으로 향하는 차. 그때 그녀가 올린 글. 이 남자분 자꾸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무서워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스미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남자가 뭐 여성을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정말 무수한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저도 키사라기 역에 다녀왔어요. 에? 몇몇 누리꾼들도 키사라기 역을 다녀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없다며. 자, 이들의 말에 따르면 키사라기 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잠이 쏟아지고요. 모두 방울이나 북소리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 주변엔 터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 누리꾼들은요. 방울과 북소리는 저승에서 데리러 오는 소리다. 터널을 건너면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다 등 키사라기 역이 저승으로 가는 역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갔다 왔다는 사람은 돌아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사히 돌아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절대 잠들지 말 것. 그리고 키사라기 역에 내렸다면 터널을 지나가지 말 것. 마지막으로 누군가 말을 건다면 절대로 대답하지 말 것. 헐. 자신들은 이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는 키사라기 역. 지금도 호기심이 많은 일본인들은 키사라기 역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이번엔 7위로 갑니다. 자, 황 기자님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 한 편인데요. 워낙에 또 낭송을 잘하시고 아 예. 네, 아나운서 선배시니까. 네. 누나는 피를 토하고 여동생은 불을 토하며 홀로 지옥에 떨어진 토미노. 지옥은 어둠에 휩싸였고 꽃도 피지 않는다. 내용이 뭐 피토하고 지옥 나오고 살벌한데요? 방금 한 기자가 읽은 건 일본의 유명 시인 사이조 야사가 1919년에 발표한 시집 사금에 수록된 토미노의 지옥이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 얽힌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미노의 지옥을 소리내서 읽으면 불길한 일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싸울래? 털 다 뽑아버릴 건데 진짜. 내가 잡을게. 뽑아. 뭐야 이게? 여봐요. 아니, 좀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뭔지 모르니까 이거지. 자, 진정하십시오. 네, 이 시는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진정하시고 원래 일본어잖아요. 네. 원문을 읽어야만 통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읽으면 괜찮은 일본어 거예요? 할 줄 압니까? 몰라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번역본은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 얘기 그럼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일본에서 시 토미노의 지옥괴담을 믿게 된 이유. 바로 문학평론가 요모타 이누이코가 2004년에 발표한 평론집 마음을 구르는 돌처럼에 실은 글 때문인데요. 낭독하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생긴다라는 유명한 시다. 시인 테라야마 슈지는 이를 어겼고 얼마 뒤 사망했다. 테라야마 슈지는 일본의 천재 시인이자 영화 감독으로 1983년 향년 47세에 사망했는데요. 문학평론가 요모타의 글에 따르면 그가 토미노의 지옥을 소리내 읽는 바람에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시를 절대로 소리내 읽지 말라고 거듭 충고했던 요모타. 하지만 그 충고를 무시하고 토미노의 지옥을 낭독한 사람들이 올린 후기글. 혀를 깨문 것도 아닌데 혀가 베어 있고 자고 일어나니 입안에
피가 고여 있었어요. 치 읽고 얼마 뒤에 발이 너무 아파서 봤더니 발바닥 껍질이 다 벗겨지고 발톱이 빠져 있었어요. 시를 낭독한 사람들이 겪은 미스테리한 일들. 정말 사이조 야사의 시에 저주가 깃든 걸까요? 절대 소리내 읽어서는 안 된다는 시. 토미노의 지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저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토미노의 지옥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가와이 토미노. 자, 이번엔 일본 아이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한 괴담을 준비했습니다. 추억의 동요와 신곡을 소개하는 일본의 방송 NHK의 프로그램 모두의 노래. 무려 59년째 방영 중인 인기 방송이라고 합니다. 특히 2007년에 소개된 사토로군이라는 노래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거는 노래도 좀 음침한 데다가 네, 가사도 내용이 좀 밝진 않네요, 내용이. 이 노래는요, 어릴 때 친구인 사토로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사토로군이 얼마나 이상한 아이였냐? 다음 가사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니 그럼 귀신인 거예요, 사토루가? 그런데 말이죠, 다음 가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사토루군이 저승사자예요? 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 아이돌 사이에서 죽음을 예고하는 이상한 아이, 이 사토루군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우선 공중전화에서 10엔짜리 동전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신호음이 가는 동안 공중전화 수화기에 사토루군, 이리 와주세요라고 3번을 말한 뒤 전화를 끊으면 24시간 내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나 너희 동네로 가고 있어. 누구야? 설마 사토루군? 이제 너의 집 앞이야. 전화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토루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전화. 지금 내 뒤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사토루군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토루군에게 미래 일이나 궁금한 걸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토루군이 찾아왔을 때 주의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까. 그리고 이미 아는 걸 물어보지 말까. 마지막으로 사토루군에게 들은 건 무조건 비밀로 할 것. 아니 말하면 어떻게 되길래? 만약에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화가 난 사토루군이 저승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 동요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 하지만 아직도 아이들은 사토루군을 만나기 위해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사토루군, 이리 와주세요.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5위를 공개합니다. (2012년 6월) 초록창 지식인에 올라온 글 하나. 여자친구 생주의라서 이사일을 준비 중인데요. 라디오욕 이사일을 해볼까 합니다.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생주의를 한다고? 생주의? 생일 파티를 뭐 준비하는 거야? 이사이는 뭐야? 자, 더 들어보시죠. 워낙에 라조육도 즐겨 듣는 친구고 제 차에서도 BGM으로 항상 틀어놓고 데이트를 하거든요. 라조육이 음악이에요? 라디오 즐겨 들어? 라조육, 이사이, 생주의 등 다소 난해하고 낯선 단어를 사용한 글. 그런데 이 글에 답변들이 달렸는데요. 저는 라조육 우정국이라는 곳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조육 기만 CMBD로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이렇게 답변마저도 알 수 없는 단어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요. 야 이게 뭔 소리야? 자, 이렇게 암호로 가득한 이 글들이 인터넷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이 글을 분석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켰고요. 그때 나온 의미심장한 분석. 이거 인육 거래 접선 암호글 같은데요? 뭐라고? 말도 안 돼.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데 그런 결론이 나와요? 자, 우선 라조육은 고기 육자를 뜻하는 거고요. 여자친구 생주이란 단어를 거꾸로 보면 이주생 여자친구, 즉 이주가 된 여자아이로 해석. 이 추측에 따르면 이주된 여자아기를 준비 중이다. 즉 인육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럼 BGM은 뭐야? 자, BGM을 거꾸로 하면 MGB, 옛 소련 경찰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즉, 경찰을 항상 조심하라는 뜻. 답변에서 말한 라조육, 기만, CMBD, 이 알 수 없는 알파벳은요, 가슴, 장기 등 신체 부위를 뜻하는 은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인과 답변이 인육 매매 정황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마구 쏟아졌는데요. 이건 뭐 너무 무서운 말인데? 그러니까 추측이라 해도 너무 무서운 추측이네요. 인육 거래를 왜 합니까 갑자기? 그런데 일명 라조육 242 괴담이 더 이슈가 된 이유는 2012년 4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엽기적인 토막 살인 사건, 오원춘 사건 기억하시죠? 네. 기억나죠, 오원춘? 인육 거래다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잖아요. 시기적으로도. 네. 그 사건 바로 2달 뒤에 이런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와 더 공포심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던 거. 무섭다 진짜. 이거 그냥 괴담이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4위 공개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깃든 개. 1990년 일본 도쿄. 한 남자가 밤늦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차창 밖으로 뭔가가 보일 듯 말 듯 하는 게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창문을 열어 주변을 둘러보는데 어이 깜짝이야. 또 왜 그래? 개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개가 아니고요. 사람의 얼굴을 한 인면견이 희죽 웃으면서 자동차를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더 등골이 쭈뼛 서는 건 대체 어떻게 쫓아오는 거야? 지금 시속 100km인데 말이야! 나 소름 돋아 지금. 너무 무서워. 평범한 개라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를 절대 쫓아올 수가 없겠죠. 대체 그 개의 정체는 뭘까요? 소문을 넘어 목격자까지 속출을 하게 되자 인면견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당시의 일본 모 방송에서도 목격자를 수문할 정도로 괴담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 도쿄 카마타의 주택가에서 촬영된 CCTV 화면인데요. 어머. 무언가 슬그머니 등장을 합니다. 저거. 저기 있네. 눈, 코, 입까지 뚜렷한 사람의 얼굴, 인면견입니다. 헐. 이게 개라고? CCTV 사진을 본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얼마 전 이 동네에서 실종된 사람 아니야? 일본의 몇몇 심령학자들과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인면견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근처에 있던 개들에게 깃든 겁니다. 아닙니다. 인면견은 대학 실험실에서 탈출한 개입니다. 유전자 조작에 실패한 개예요. 이렇게 인면견의 정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하지만 이 CCTV 속 인면견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면견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세계 특종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전 기자 대 한 기자, 남약 특집 2탄. 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자, 헤드라인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첫 번째 1위 후보입니다. 2009년 너튜브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아, 기분 나빠. 아니 뭐야 이게? 저렇게 왜 그래? 아니 저게 뭐야? 노래를 부르는 마네킹. 이뿐만이 아니라 고개와 손도 좌우로 움직이고요. 어떨 땐 정말 사람처럼 다리를 꼰치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뒤 흉흉한 괴담이 돌았습니다.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은 연쇄 살인마다. 어머 무슨 소리예요? 아니, 마네킹이랑 연쇄살인이 무슨 상관이에요? 소문에 의하면 연쇄 살인마가 여성들을 납치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겨 마네킹에 입힌 거라고 합니다. 저게 이제 피해자들의 옷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연쇄살인마는 피해자들을 산채로 땅에 묻었는데 피해자들을 생매장한 곳은 영상 속에서 뜬금없이 나오는 미스터리한 곳, 집 뒷마당. 저 집은 연쇄살인마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쇄살인마는 땅속에 생매장한 피해자들의 비명이 새어나올 때마다 마네킹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누리꾼들의 추적으로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의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그는 바로 존 버저론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반전은 그는 괴담처럼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아닌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인 보컬로이드 로봇을 만드는 제작자였습니다. 에이, 진짜 몇 해 전에 홍보용으로 만든 건데 사람을 2009년에 다른 유저가 재업로드하면서 괴담이 양산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알고 봐도 무섭다, 자꾸 노래하는 모습이 맴돈다 라며 여전히 노래하는 마네킹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두 번째 1위 후보 발표합니다. 두 기자님들 혹시 손등박수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박수를 이렇게 친다는 겁니까? 네, 손등박수.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둘 다 잘하네. 이게 안 돼야 뭐야? 사람이야? 잘하는데 왜 비웃어? 뭔데 이게? 잘못한 거야? 일본에서는 이 손등박수를 심상치 않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본 여성 아이돌 그룹 노기자카 46의 멤버 호리 미오나는 겁쟁이한테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손등박수를 꼽기도 했는데요. 무섭대. 뭔가 무서워라고. 뭐가 무서워 이게? 이 손등박수의 숨은 의미, 바로 죽은 자의 박수라는 겁니다. 망자야 망자? 나 안 됐어 아까 사실은. 아니 여기가 여기 안 뭔 소리야. 닿더라고. 아니 안 닿았어. 안 뭔 닿았어. 소리야? 쩍쩍 많이 아니, 났구만. 닿지가 않더라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이 손등박수가 일본에서 죽은 자의 박수로 불리는 이유, 죽은 사람은 산 사람과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박수를 죽은 자만이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누군가를 보고 이 손등박수를 치는 것은 빨리 저승으로 넘어가라 이런 뜻으로 상대를 저주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왜 쳤어? 나 되지가 않더라니까 이게. 참 신기하네. 미쳐 왜 이렇게 안 아유 초딩들 진짜. 아, 무서워. 일본의 심령 현상 전문 사이트와 손등박수를 조사한 일본의 모 미디어에 따르면 일본의 전설적인 아이돌 그룹 모닝구 무스메를 만든 프로듀서 층쿠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과거 그가 보컬로 활동했던 록밴드 샤란큐로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들이 무대에 등장하자 방청석에 있던 정체불명의 여성이 갑자기 손등박수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머 뭐야 왜 저래? 저러고 있지. 손이 왜 이렇지? 그런데 이후에 건강하던 그가 갑작스럽게 후두암을 진단받았고요. 어머. 결국 성대 수술을 받고 노래뿐 아니라 프로듀서 활동까지 중단하게 됐다는데요. 일본 심령 관련 매체나 손등박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 손등박수 때문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의 1위 후보 갑니다. 2016년 관객 수 680만 명을 기록하며 극장가의 흥행돌풍을 일으킨 영화 곡성. 와타시와 아크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곡성 개봉 후에 영화 스태프가 밝힌 곡성보다 더 무서운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때는 곡성 촬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배우와 스태프들은 경기도 양수리에 위치한 세트장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순조롭게 촬영을 하던 중 모니터를 하던 의상 팀장이 이상하게도 계속 천장이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천장? 어라? 왜 저기만 저렇게 자꾸 흔들거리지? 천장에 달아놓은 수십 개의 조명들 중 다른 조명은 멀쩡한데 유독 하나만 자꾸 흔들린 겁니다. 신경을 쓰였지만 그냥 무시하고 촬영을 다시 이어왔는데요. 요거 뭔가 누구는 징조예요. 그러게. 거기 뭐 있나?
이번엔 극중에 효진 역의 아역 배우 김환희 양이 한밤중에 경기를 일으키는 장면을 찍고 있던 바로 그때 뭐야? 저거 왜 또 흔들려? 뭐야 저거? 문제 그 조명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라? 배우와 스태프들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계속되는 기이한 현상에 촬영 현장 사진을 찍던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조명 타워로 올라가 이 카메라잖아. 계속 찍은 거야. 근데 거기에 사람 형체가 나와. 의문의 남성이 찍혀 있죠. 헐. 전선이 엉켜 있는 조명 타워 한쪽 구석에 서서 카메라를 노려보는 듯하죠. 와 저거 완전 심령사진. 진짜 무서운데 이거? 그냥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 자, 다들 아시겠지만 촬영을 하던 경기도 양수리 세트장은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서 귀신이 출몰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럼. 배우 김남길 씨도 영화 모던보이 촬영 당시 뭔가 이상한 형체를 본 뒤 온몸에 닭살이 확 돋았다는 경험담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배우 송지효 씨 역시 여고괴담 촬영차 양수리 세트장 인근 숙소에서 머물던 중 밤새 벽 두드리는 의문의 소리 때문에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 최지우 씨, 도깨비 공유 씨마저 양수리 세트장 괴담 때문에 세트장 근처 숙소에는 머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연예인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한 얘기고 네. 거기서 이제 목숨을 끊은 이들이 많다는 등의 괴담이 많이들 들려요. 소문이 많은 곳이죠. 네. 흔들리던 조명, 천장에서 찍힌 의문의 남자. 이 모든 건 정말 양수리 세트장을 떠도는 귀신의 장난이었던 걸까요? 자, 오늘의 데스크 도쿄 K짱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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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저희 기사 총평 전해주시죠. 사실 오늘 괴담들 대부분이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1위 발표해 주시죠. 숨막히는 공포 괴담 그 1위는요. 죽은 자의 박수입니다. 아 뭐야? 공포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이 손등박수 이야기를 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그 공포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어깨가 너무 아팠어요. 손등박수는 치지 않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프렌데스크 도쿄 K짱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열심히 따라옵니다. 네. 예.